네, 이재명 대통령이 25시계로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 주목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방일 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이시바 총리에게 제안을 하면서 오늘 이제 부산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일단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장소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에서 하는 회담은 국가 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안을 놓고 좀 딱딱한 의미의 회담이라면. 네. 이번 회담은 만남 그 자체, 그러니까 한국의 정상과 일본의 정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더 주는 것.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또 지방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딱딱한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작은 문제들, 국내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서로 교류하면서 앞으로 교류의 폭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취임 100일 만에 이시바 총리를 3번이나 만났다.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건 아주 가까이 있는 두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셔틀 외교다라고도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요. 저희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이 전 정부에서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과 한국의 극우 정치인들이 만나서 약간 어떤 진영 간에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소위 이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일본을 찾아간 것이고 또 거기에 화답해서 지금 일본 총리가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한국의 진영을 떠나서 누구와도 이제는 일본이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벌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지금 정부 출범한 지 한 4달 정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일상적으로 해갈 수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미국 도시만 움직이는데도 서너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2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니까 이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가 부산으로 출발하면서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앞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주목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정말 사활을 거는 중요한 딱딱한 문제로 만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질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어떤 전략 경쟁에 한국과 일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뤄지게 될 텐데 네. 이번에 만남은 정말 양국 간의 친선 우호 협력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접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사회적인 현안들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예를 들면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는 것, 네네.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양국의 서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러면서 다시 그럼 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또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AI라든지 새로운 경제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정말 이웃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언론이 이번 만남을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글쎄요, 이시바 총리가 어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러니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뭐 앞으로 이제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입장 표명을 피할 것이다 이런 좀 관측도 있었는데 어떤 좀 논의가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실은 셔틀 외교를 완성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실 뭐 캐나다에서 제3국에서 일단 만났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경을 방문해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한국으로 옴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어떤 단추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이 참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네. 이시바 총리처럼 좀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일본 정치도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야 이시바 총리 같은 분들이 조금 더 오래 집권하면 좋겠는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음 총재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를 밀어내는 자민당 내 논리는 뭐였냐?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졌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 네네. 그런 공간이 좀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지난번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이 8.15를 즈음해서 어떤 이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에 대한 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네. 과거 아베 총리 시절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 시절의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진전된 입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훨씬 더 진전된 입장을 내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나 물론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일본 자민당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된 이후에도 이 셔틀 외교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제가 남의 나라 선거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그 객관적인 시각에 의하면 사실 이제 고이즈미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확률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다카이치는 이제 사실 좀 너무 극우라서 이 자민당 내에서도 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고이즈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탠스는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는 우쪽에서도 한참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내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서로 우측으로 가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 고이즈미 총리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우측으로 가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총리가 되고 나면 그래도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온건한 입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고이즈미가 아직은 지금 젊은 나이고요. 또 아버지 고이즈미의 어떤 업적, 그러니까 북일 관계 특히 이제 김정일과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도 그다지 뭐 나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고이즈미 자체가 독자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일본 정치 특유한 계파 정치가 있죠. 이 계파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 계파의 수장이 이제 스가예요. 근데 스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고이즈미가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이즈미 총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국과의 이런 셔틀 외교를 굳이
뭐 파기한다거나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해 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북한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종저준한 미한,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한 삼각 군사공조체제가 핵 요소가 포함된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블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아마 이제 김선경이 이 유엔에 오게 된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이제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갔고, 네네. 또 중국과의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서방 진영, 특히 이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뒷마당의 어떤 좀 안정성은 좀 갖춰졌다. 이런 자신감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다뤄졌거든요. 예, 예. 이제 정세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엔에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가서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김선경이 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아직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오늘 그 표현을 보면 뭐 국책이고 뭐 국법이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생존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내려놓으면 우린 죽는다. 네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핵 하나밖에 없다. 이 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의 어떤 연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함으로써 향후의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의 대화에서 어디에서부터 문제 해결점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게 확실히 먼저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부 측에서는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건 섣부르다라는 좀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핵 보유 국가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핵 무력을 가진 국가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 뭐 군인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핵 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무력을 보유하고 핵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현재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이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예. 만약에 정말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뭐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해 줬다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 정동영 장관이 해줬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현재 출발해야 상황을, 된다. 네, 이런 직시하자. 얘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떤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네. 이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이 선순위는 아닙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이 에이펙에 오는 것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미중 정상이 만날 거고 한중 정상이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예요. 미국과의 담판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최종 목표를 두고 지난 2018년, 19년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굉장히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여러 차례 만났어요. 무려 네. 6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 동아시아에서 역동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을 둘러싼 다자 간의 양자 외교들 이런 그 외교의 어떤 이제 앞으로 시리즈가 쭉 이어질 텐데 거기에서 중국과의 어떤 공조 체제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과연 그 북한의 퍼레이드에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시진핑도 좀 올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관측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여력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을 생각할 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은 나라가 작잖아요. 그 아무리 국내 정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과 또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이런 단순한 게임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 정부들과의 관계, 국내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있지만 사실 중국을 직접 다 통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각 성장들과 서기들이 그 각 지역의 공산당들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이제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지금 열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그 국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살펴야 될 요소가 많고요. 또 미국과의 지금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가하게 북한 그 열병식을 가서 구경하고 있을 그런 시간은 좀 없지 않을까. 다만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진핑이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